네,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혜민 의원실의 김경미 선임 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세계적인 AI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 체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관해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과 국회,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시자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혜민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연묵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발제를 해주실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법무법인 광장의 조대근 전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토론자분들은 토론 순서에 좌장님께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혜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고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오늘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공급망에 대한 토론회를 열게 됐고, 그리고 이에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2025년 초부터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걸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하면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작년 대통령 취임식 바로 직후에 울산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장밋빛 희망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였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사실 아무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영역이 바로 전력 공급 영역입니다. 작년 국감을 통해서 그때 전력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방안을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AI 3대 강국이라는 것을 이루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는 관련된 입법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비슷한 이제는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기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정제된 상태의 축사는 지금 자료집에 있어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요 AI,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전력 공급 문제, 이 부분은 절대로 정치권에서 정쟁의 주제로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관련 업계에서 계속 오래 일을 했었던 사람인지라 이걸 정치권의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도대체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전문가 분들을 모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전력 공급 문제가 절대 이분법적인 답정너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전문가 분들의 진짜 다양한 이야기,
좀 청취를 하도록 하겠고, 기본적인 입장은 AI 3대 강국이라는 어떤 목표를 찍었다고 한다면은 전력 공급 방안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님들께서는 정제된 부분은 자료집에 있는 축사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과 좌장님 발제자분들은 자리에 앉은 상태로 대기해 주시고요. 토론자분들께서는 현수막 아래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특별위원회 하면 화이팅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특별위원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박수 치면서 한 컷 더 찍겠습니다. 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 교수님께서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한계 분석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는 자리에서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모니터를 띄워드리니 그 자료집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박종배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인 전력을 어떻게 적기에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물리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20분 이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여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가다. 약 94%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자립도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20%도 원자력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한 20%고, 그렇지 않으면 5%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가다. 그 다음에 에너지 수입액은 1,700억 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전체 수입 금액의 25% 이상을 에너지 수입을 하는데 지금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해서도 저희 에너지 산업, 전력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이 거의 75% 4분의 3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은 저희 전력 산업뿐만 아니고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송, 건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섹터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에너지 중에서 전력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 현황이나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주요 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전력 자금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송전망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건설을 해야 되고, 또 수도권에 LNG를 포함해 가지고 발전소를 건설해야 되는데 둘 다 여건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송전망 부분이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데, 송전망의 지연, 건설 지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가공 송전망을 표준 공기를 9년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최대 15년까지 평균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실제로 북당진에서 신당정까지 거리가 45km밖에 되지 않는데 총 2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송전망 건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대비 상당히 낮다. 우리가 이제 25년에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낮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력 부분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의 출발점은 지역별 전력 수급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지역별 전력 공급의 현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LNG 발전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수요는 전국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 그다음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송전망을 건설해서 하고 있다. 이 지역 중에 호남권을 이렇게 보시면요. 원전하고 태양광의 공급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이제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수요처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송전망을 수도권으로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남권을 잠깐 보시면 원전하고 LNG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국의 수요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이 상당히 많이 남는 두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현황을 보시면요. 여전히 수도권에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또 발전소 건설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망을 건설해야 되는데 송전망 건설은 계속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전력 수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 전력 수요는 가급적 호남권, 영남권으로 분산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전망 건설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송전망 건설이 왜 어려우냐? 지금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민 수용성, 그다음에 지자체 협의, 그다음 보상도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건설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발전소 건설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는 이제 송전망 건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집중화되고 있고 전력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국가기관전력망 특별법을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 수용성 부분하고 지자체 협의 부분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이 밑에 있는 꼭지에 있는 것처럼 안정성도 점점점 취약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비싼 LNG 발전기를 가동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호남권에서 생산한 원자력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이제 출력 제어가 발생하다 보니까 CO2도 점점점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튼튼한 전력망을 확보를 해야만 앞에서 말씀드린 안정성도 증가하고 경제성도 증가하고 환경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 비용이 연간 한 2조 이상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많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데이터 센터 신청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망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 우리 전력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대의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통상 우리가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AI를 어떻게 3대 강국으로 성장을 시키냐. 이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공학한림원에서 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해가지고 에너지 AI 인재에 대한 보고서도 이렇게 이제 발제를 했고요.
뭐 잘 아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3대 강국을 하기 위해서는 AI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동시에 에너지 고속도로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국정 과제도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AI도 녹록하지 않고 전력도 녹록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력을 기준으로 우리 AI 산업의 경쟁력 혹은 절대적인 수준을 잠깐 살펴보면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5년 4월에 발표한 에너지 앤드 AI라는 레포트에 의하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중에 미국이 24년 현재 한 43%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한 24%, 유럽이 한 15%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미국, 중국, 유럽을 합치면 뭐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럼 우리나라는 뭐 거의 미미한 수준에 지금 이루고 있다. 그래서 뭐 AI의 성부가 2030년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보면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데이터 센터 건설 현황을 보시면요, 아태 지역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에 뒤이어서 이제 한국이 이렇게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전력망 부분하고 전기요금 부분,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현황은 수도권의 한 70%, 비수도권의 한 30% 이렇게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향후 의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수도권의 건설 의향은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10메가 이상의 전력 수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후부의 전력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수도권은 계속 인천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11차 정기본 작년 2월에 발표됐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기후부, 그 당시에는 산업부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데이터 센터, AI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수요는 1.2기가 정도에 불과하다. 전력량을 기준으로는 한 8테라와트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2038년까지도 전력량 기준으로 한 30테라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 기준으로 한 6기가. 근데 최근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어느 정도 볼 거냐 여러 논쟁이 있지만 대한상의에서는 한 20기가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차 정기본에서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그 당시에 수립이 2023년부터 수립이 돼 가지고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에 출발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12차 정기본에서 좀 더 현실적인 수준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국가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부분을 보면 중국 우리나라의 소비량 아까 8테라와트 아워 정도 부분은 중국의 12분의 1, 미국의 22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대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요.
뭐 수도권은 현실적으로 2030년 이전에 단기적으로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수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비수도권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요금이라든지 전력 거래라든지 다양한 규제 때문에 신규 유인 또한 녹록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문제를 풀고 장기적으로 송전망이 확충되는 2030년 이후에는 수도권에도 조금씩 풀어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미중 등 절대 강국은 뭐 2030년을 1차 중요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전력망이 부족한 거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빅테크들이 상당히 자체적으로 전력을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는 콜로케이션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AI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과거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의 기존 전력망,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에서 인근 발전기 인근으로 데이터 센터를 옮겨서 전력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건설을 하자. 거기에는 가스발전, ESS, 재생에너지, SMR, 에너지원에 대한 구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급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가장 사정이 좋은 거는 전력 부분에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력 소비량은 뭐 현재 한미국의 2.5배 정도 되고요. EU, 러시아, 일본, 인도를 합친 규모 이상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은 뿐만 아니고 송전망을 집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일본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는 단계적 전략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단기는 시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전망이 가능한 영역에서 가능한 허용을 하고 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규제 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를 하려고 하는 분산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 전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제적으로 지금 되어 있죠. 발전한 모든 전기는 전력 거래소가 운영하는 도매 전력 시장에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근에 있는 발전기들 사이에 직접 거래 부분은 지금 규제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단 규제가 예외적인 상황은 재생에너지를 이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 아리백 소비자죠. 그다음에 구역전기 사업자, 분산특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가 이렇게 완화가 돼 있는데 그 바깥에 가는 부분은 현재 상당히 규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2030년 이전에 AI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해야만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유인을 해야 된다. 특히 호남권하고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공급 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쪽은 호남권, 제주권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영남권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자력하고 LNG 즉 대규모 전력이 공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필요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영남권 중심으로 가고 기타 강원권, 충청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2030년 이후에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망이 일정 부분 보강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수도권 AI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정책적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의 네모를 보시면 직접 구매를 좀 허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와 인근에 있는 발전기, 인근에 있는 중앙발전기가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구역전기 사업자가 됐든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됐든 한전이 됐든 이들을 믹스를 하든 자유거래를 허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신규 전력 수요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요, 국가의 한전의 송전망 건설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송전 요금의 일부분 요소인 망 요금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전기요금 자체를 아예 이렇게 차등화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여기서 원전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데 밑에 보시다시피 원전의 단가는 다른 화력이나 신재생의 단가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가 SIMR이 아닌 기존 원전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소비자나 산업체의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인근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부분은 패스트 트랙으로 허용을 하되 이들과 원전과 직접 PPA를 하는 부분은 당분간은 좀 불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도권도 점점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특히 AI 데이터 센터 허용이 필요하고 또 고효율 규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전력망의 요구에 의해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지능형 AI 데이터 센터로 진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미국은 그걸 개통연계형 고효율 AI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DOE도 그렇고 미국 전력연구원인 애플이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전 전력연구원도 그렇고 이렇게 지능형 개통연계형 고효율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빨간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력산업은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GX 녹색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 AI 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제조업도 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정책 목표를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정전이 발생하면 절대로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력 산업 구조와 거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망 구조와 예상되는 AI 전력 수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활성화 방안 제안까지 발제를 준비해 주신 박종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광장의 조대근 전문위원님께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사례 및 시사점 분석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조대근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공급망은 바틀렉, 그러니까 병목의 잠재성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망 같으면 가입자 선로,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에 대한 병목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업 구조상 병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병목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확장이 있고요.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버티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AI 3대 강국이라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저는 지금 보면 효율성으로 극대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이제 물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전력이 병목이라고 하는 인사이트는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예전에 젠슨왕이든 에릭 슈미트든 AIC의 자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빅테크의 활동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고민이지만 다른 나라도 역시 고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목차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전력이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AI 시대 3대 인프라, 그러니까 AI가 서비스가 되려면 풀스택을 보면 가장 아래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 애플리케이션까지 있는데 인프라 단에선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DC도 있고요. 전력도 있고요. 저는 차세대 통신망도 인프라라고 봅니다. 전력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AIDC는 우리가 그동안 그 GPU가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해왔던 그것도 인프라로서 중요한 요소였고요. 차세대 통신망은 AIDC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과 추론을 하다 보면 여러 AIDC가 링크가 되어야 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학습된 것을 이용자들한테 보내주려면 그 모든 데이터를 연산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이제 AI 생존에 공통된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역할과 속도의 비대칭인데 이 표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IDC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1, 2년이면 길어도 3년이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력은 전력 개통 포함해서 모든 절차를 밟으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이 송전망 구축까지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 시차가 문제입니다. 이 갭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통신망은 보통 이제 표준이 이제 10년마다 대충 돌아가는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오늘 보고 싶은 건 AIDC하고 전력 간의 차이입니다. AIDC의 전력 수요 내지는 소모는 지수적 성장을 하는데 전력은 선형적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전력이 없으면 AI도 없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뭐 수사적 표현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AI가 이제 예전에 CPU가 아니라 GPU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월등히 많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이전에 서버 팜으로서의 데이터 센터보다 AIDC가 전력 소비 자체가 10배 이상 크고 그 수요가 급증한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GPU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워크로드 자체가 전력을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효율성으로 어떻게 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보다 수요 자체가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 효율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의 고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검색을 해보면 검색할 때 들어갔던 전기 소모량보다 우리가 AIDC에서 돌아가는 결과물, 그러니까 뭐 다양한 AI를 이용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답변을 얻을 때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요되는 전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학습의 경우는 GPT-4의 경우 50GW 정도로 추정되고요. 추론도 쿼리당 기존의 검색보다 10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론입니다. 학습은 몇 개월 동안 하고 나서
이 결과를 우리 수많은 이용자들이 전 세계 이용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그 물어본 결과를 갖다 주기 위해서도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그 전력의 증가폭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커질 거라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IDC하고 이제 AIDC가 전력 수요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만 보셔도 되는데 렉당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렉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전력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가 보면 기존 데이터 센터는 5에서 10kW인데 AI 데이터 센터는 많게는 120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 거 보면 수요가 느는 건 너무 자명하고요. 또 문제는 GPU로 돌아가는 건 열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냉각을 하려니까 역시 전력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력이 공급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망 자체가 한계가 와 있다는 것. 이 버지니아 케이스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DC가 워낙 많이 들어간 곳에서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계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시간하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간 간의 타임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스트 프로젝트라 그래서 다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마음이 생기면 어디부터 연결을 하냐면 전력 수요를 먼저 제기해서 나 이제 전력 쓸 겁니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 센터가 그 지어지는 그 순서보다 전력에 대한 순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쓰지도 않는데 순서가 그러니까 줄을 쓰는 거죠. 수요에 대한 제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쓰고 마치 유령처럼 쓰지도 않는 데이터 센터들이 수요를 제기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을 보면 빨간색 시계를 보시면 왼쪽에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송전망 구축했다는 시간 차이 때문에 실제로는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탄소 중립하고 쉴 틈 없이 돌아가야 된다는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것 중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IDC 같은 경우는 95라서 99.999%의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 신뢰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거로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탄소 중립도 지켜야 되지만 24시간 모든 전력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과는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과 탄소 배출 재료는 사실 이율배반적인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빅테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미국 지도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동그라미 큰 게 있습니다. 이게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는 그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몰려있기로 유명한 곳인데 미국에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도 전력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AI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향후 이제 3년간 AIDC를 위해서 44기가와트가 필요로 한데 현재 공급 가는 게 25기가니까 40%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AIDC가 앞으로 지금 그 노란색으로 표기된 곳이 앞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 초록색보다 훨씬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전력 수요는 그만큼 많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력을 소비하는 게 여러 가지 흩어진 곳에서 조금씩 소비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소비하고 집중돼서 소비하고 그다음에 전력망이 좋은 곳을 찾아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이 균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버지니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데이터 센터가 정말 많이 몰려 있고 소위 전체 트래픽의 전 세계 트래픽의 70%를 감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버지니아주가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인터넷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NSF넷이라고 미국 최초의 인터넷 기관망이 이제 국가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는 시점에
여러 미국 전 지역의 곳곳에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 사업자들이 인터커넥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지니아주가 그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여기서 인터넷을 연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OL 같은 본사가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백본도 있고 그러니까 통신망이 잘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이 회사 전력사가 다른 미국의 전체 전기요금 대비해서 한 20% 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DC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반가운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정부에서 그 판매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DC 안에는 서버든 냉각 장치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장비들이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5년이든 이제 자꾸 갈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사면 살수록 판매세가 발생할 텐데 그거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DCI 운영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버지니아만큼 좋은 환경이 없는 겁니다. 해저 케이블도 있고, 인터넷 백본도 있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전력요금도 싸고,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주에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 결과 이름이 데이터 센터 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터진 게 2022년 7월에 이 지역의 전력회사 아까 말씀드린 도미니언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은 전력 공급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문제는 발전을 못한다가 아니라 송전망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격차가 즉 전력의 공급은 선형적으로 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 전력의 수요는 지수적으로 늘어난 그 격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격차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 결과 여기 사업자들 보면 아마존, MS, 구글이 원래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이 애쉬번 지역에 들어와야 될 이 DC에 대한 계획들을 연기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22년에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빅테크들의 전략이 바뀝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입지 전략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보면 이제부터 더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 첫 번째는 과거에는 타임 투 마켓,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좋았는데 지금은 전력이 부족한 곳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력을 쓸 수 있는 곳,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곳, 토지 비용, 이런 게 오히려 입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AIDC를 MS가 사실은 지으겠다고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 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화력발전소 부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제 정부의 얘기를 듣고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국 정부는 지금 그 2037년까지 전력을 못 줄 수도 있다 얘기를 하니까 MS 입장에서는 지금 이 투자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외자 유치를 한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건 나중에 따로 살펴보셔도 되는데 영국은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런던 주변에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런던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이 너무 많다 보니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 주택에 늘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부족한 집을 지어야 될지 데이터 센터를 통한 외자 유치를 해야 될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난 겁니다. 이번에 아일랜드를 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아까 버지니아하고 비슷합니다. 아일랜드는 그 유럽하고 미국의 해저 케이블이 만나는 곳입니다. 또 하나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다른 유럽 회원국에 비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12%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한테 질투를 받을 만큼 너무 낮은 법인세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아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아일랜드에 많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수요도 늘었죠. 그래서 처음에 2015년 정도에 아일랜드 전체 전력 수요의 5%에 불과하던 수요가 24년에 22%, 지금 25년에 23%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일랜드에 생산한 전력의 4분의 1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CRU라고 하는 규제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짓는 데이터 센터를 허가를 받기 위해선 너 스스로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걸 입증하면 허가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전력을 너가 생산해서 우리 일반 전력계통으로 흐르는 전력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보장해야 내가 너에게 허가를 해주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얘기를 들은 빅테크들이 결국은 좌절합니다. MS는 얻었어요. 왜? 화력발전소를 하나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화력발전은 탄소 제로의 위반입니다. ESG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이거 하나 문제가 있고요. 아마존은 결국 PPA를 손 놓습니다. 이게 아일랜드에서 경험입니다. 그러면 잘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을 건가? 빅테크는 기술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구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이 PPA, 그러니까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직접 그 전력을 구매하겠다고 계약을 맺는 PPA의 최대 수요자고 가장 많은 구매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압도적인 양으로 그 재생에너지 포함한 모든 파워를 구매하고 있는 계약을 달성한 사업자인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아까 약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간헐성입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두 번째, 원전을 아예 그 계약을 따로 잡습니다. 이게 탈렌 에너지라고 하는 이 미국은 우리처럼 한전과 같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배선까지 할 수 있는 일체된 사업자도 있지만 전력 생산만을 담당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IPP라고 해서. 근데 이 탈렌 에너지는 전력 생산만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잠깐 나오지만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근데 탈렌 에너지의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이 인수하면서 왜 여기를 인수했느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되 바로 옆에 있는 원전을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옆에 있는 원전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수급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망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만 이제 그리드를 쓰지 않고 하다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규제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 공급을 하다 보면 송전망을 안 쓰는 건 알겠는데 송전망 부담 자체를 회피하는 것 같아 보여서 규제기관이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러면 내가 이 계약을 했는데 그럼 계약을 파기할까? 그럼 소송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고 더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내가 송전망 가격을 주겠다. 대신 전력의 공급량을 960메가와트에서 1.9기가와트로 확대하고 여기 보시면 공급 방식이 계량기 뒤, 계량기 앞이라고 나오는데 계량기 뒤라는 게 뭐냐면 그 전력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해서 전력망 대가를 대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계량기 앞이라는 건 이제 실제 계량기를 쓰는 거죠. 전력망을 쓰는 거를 그리고 그 공급 송전망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원전이 끝날 때까지 2042년까지 PPA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럼 이 사업자는 아마존은 그 원전에서 생산되는 1.9기가와트를 2042년까지 보장받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MS입니다. MS는 탄소 네거티브라는 이제 비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비전이냐면 2030년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앞으로 발생시킬 탄소를 제로로 만들고 이전에 발생시켰던 탄소까지도 회수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본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를 쓰되 또 하나 고밀도 청정 에너지원,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원을 잡겠다고 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원전을 부활시키고
하나는 핵 융합을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쓰리마일 섬은 이제 2019년에 큰 사고가 미국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방사능 누출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쓰리마일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원전이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2019년에 2호기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아예 자기가 다시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1호기를 통해서 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원전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이때 사실 이걸 다시 부활시키려면 돈이 사실 더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겠다고 했고, 또 하나 핵 융합 방식을 아직 그 불투명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PPA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8년 이후에는 이 융합 방식을 통해서 제공받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독특하게도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물론 믹스하지만 그 무탄소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CFE 스트래티지라는 제약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지금 우리 아리백은 1년에 얼마를 저희가 아리백 통해서 이제 구매했습니다 하는 걸 인증만 하면 아, 너 썼구나라고 보통 이제 인정을 받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구글은 시간 단위, 그러니까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자기 스스로가 재생에너지를 태양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향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인증서를 시간 단위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 외부의 매니저를 통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에너지 믹스를 해서 나한테 해당 DC에다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다오 해서 CFE 매니저를 조달 방법으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지만 간헐성을 띠지 않는 게 지열입니다. 그러니까 지열 방식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손잡고 땅을 파서 뜨거운 열이 지하에 있는 걸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석유 시추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압의 물을 지하로 내려서 바위를 깨고 그 안에 물이 흐르게 하고 지열로 그 물이 데워지면 터빈을 돌리는 방식. 이거를 지금 상용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프로젝트는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은 시스템과 생태계 자체를 그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교한 거, 예,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3사에 대한 비교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제언만 좀 드리겠습니다.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전력 확보를 위해서 PPA 거래 대상이나 규모나 기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하이브리드 PPA를 강력하게 하되 제약도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는 AADC의 발전 사업자이자 현지 온사이트 발전이나 온사이트 거래를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전원과 무관하게 우리도 직접 계약이나 현지 소비할 수 있도록 전용선 구축에 대한 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빅테크는 기존 전력망 그리드죠. 그 부하를 주지 않고 PPA를 하거나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AIDC 스스로 PPA나 자체 발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경감 유인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이제 우리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갭이 뭐냐면 전력계통 영향평가 포함해서 이 절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그 그리드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일정 수준 재생에너지를 채워서 탄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DC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검토가 끝난다든지 그 패스트 트랙도 보장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경감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격하는 나라인데, 지금 들으셨지만 빅테크의 전략은 기술도 우수하고 자본도 크고 규모의 경제를 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베낍시다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연구는 하지만 한국적 상황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전력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속도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규제 완화, 공격적인 정책 지원이 이 격차를 메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앞서 교수님이 잠깐 소개했는데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전력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 같은 것도 같이 연구하고 우리도 그 속도를 따라가는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마주하게 된 AI 시대 에너지 딜레마와 이미 해외 빅테크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 현실적인 제언들을 해주신 조대근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 토론의 진행은 좌장을 맡아주신 단국대학교 나연묵 교수님께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연묵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우기술 김영준 데이터센터 사업총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문정욱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사업 담당 조정민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승훈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 양기성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패널별로 10분 내외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이 좀 과도하게 초과되거나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좌장이 개입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론 순서는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다우기술 김영준 이사님, 네이버 문정욱 이사님, SK 브로드밴드 조정민 부사장님, 연합회 강승훈 팀장님, 에너지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님, 과기부 양기성 과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우기술 김영준 이사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기술에서 데이터센터 사업 총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이사입니다. 저는 한 20년째 지금 데이터센터 쪽에 관련된 사이트 셀렉션과 사업 개발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거쳐왔고 통신사, 건설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지금 이제 SI 쪽인 다우기술에서 재직 중입니다. 2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저희 이제 올해쯤 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드디어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나 이렇게 정치 아니면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한 작년부터 이제 드디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셔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요즘 보람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태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지만 데이터 센터가 안에 가려져 있었던 것은 IT라든지 게임 아니면 포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이렇게 멋진 말들이 앞에서 있었지만 그 뒤에는 늘 데이터 센터라는 사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국민들께서 좀 알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쯤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사이트 셀렉션은 어떤 한 사업자의 역할이나 어떤 한 사업자가 리딩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앞서 교수님들께서나 컨설턴트 쪽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는 약간 올림픽 유치 전쟁과 같은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 AI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이 사업에서 리딩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선도적인 자리를 하려면 우리 국가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과 그리고 그 고객을 위한 전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단과 가장 밀접하게 좀 뭐 해외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항상 애로사항을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고객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가장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힘든 나라를 2개 정도를 꼽았는데 그게 둘 다 코리아였습니다. 하나는 노스 코리아고 하나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였는데 뭐 다른 이유에서 그 코리아였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중의 시선들이 좀 뭐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소음을 발생하는 시설로서의 약간 위의 시설로 인지하고 있는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는 아직까지 좀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고 뭐 다른 이유에서의 또 코리아는 다른 문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 고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전력이 풍부하고 그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요즘 그 고객들이 좀 말씀하시는 데이터 센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오셨지만 고객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불과 한 1, 2년까지만 해도 데이터 센터의 그 카파시티, 그 양은 크지 않았습니다. 뭐 10메가와트급 그리고 뭐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면 40메가에서 80메가와트급이면 큰 데이터 센터다라고 불려왔는데요. 한 1, 2년 전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렉당 파워 컨섬션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들은 거의 뭐 100메가 이상 데이터 센터여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제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좀 인정하는 데이터 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GPU라는 부분. 뭐 언론이나 지금 AI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GPU 젠슨황 움직이면은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GPU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렉당 그 사용량이 2.2kW, 4.4kW라는 것은 그때 그 사용 가능한 서버에서 그 가장 전력 효율이 높은 게 그 정도 사이즈였다는 거고요. 지금 GPU는 렉당 사용량이 100kW 이상입니다. 그 말은 GPU를 국가에서 구매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꼭 구매한 GPU를 어디에 인스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입지 그리고 그 중요성은 조금 더 커나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대한민국 자체는 지금 약간은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서 말씀 주신 교수님들이나 여러 의견들처럼 전력에 대한 어떤 송전 루트에 대한 좀 환경 개선 그리고 전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관점에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싱가포르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경계에 대한 인접 국가에서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 국가로 유명하고 그와 관련된 또 PP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적인 요소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전력 관련된 PPA는 그리고 VPPA는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또 말레이시아 전력을 또 수입한다는 얘기, PPA 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문정우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대외정책협력 문정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의원님의 검토를 거쳐서 좋은 정책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서 그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또
새삼 이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부분들에 한 번 더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같은 마음이시겠지만은 뭐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이 AI 산업에서 이 기반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참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그 AI 데이터 센터가 뭐 개별 기업의 인프라가 아니라 어떤 국가 AI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검토와 어떤 뭐 고도화나 여러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전자파나 환경이나 안전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지역 주민 반발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 조정 없이 이제 뭐 만약에 방치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필요한 인프라는 또 지연되고 사회적 갈등이 좀 증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희가 아무리 이제 설명을 해도 뭐 저희 뭐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이제 불신들이 남을 수 있어서 또 지자체가 또 혼자 판단하게 되면 또 지역마다 또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중앙 정부의 뭐 역할이 또 더 중요하고 또 단순한 인허가자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조정자와 또 신뢰를 주는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제 사회적 우려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 역할에 대해서 그냥 짧게 그냥 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미 이제 너무 전문가분들이 이제 같은 뭐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그 수요를 국가 전력 계획에 이제 명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명확하고 좀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 중장기 수요를 좀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좀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불확실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아까도 그 이런 이제 선형적인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시간과 또 송전망 포함한 전력 이제 개통을 이제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전력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 좀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고속도로를 깔 때 뭐 차가 다닌 뒤에 이제 도로를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좀 집적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제 송전선로나 변전소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뭐 인하가 절차의 어떤 간소화를 통해서 뭐 어떤 그 지역에 좀 선제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 발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가 발전하고 이제 분산 전원에 대해서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전력망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자가 발전이나 열 병합, 뭐 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또 인허가 환경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큰 틀에서 가이드와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면은 또 민간에서는 또 안정적인 전력 구조를 또 스스로 또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해서 또 그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송전선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증설하고 짓는다고 했을 때 이제 증설 못지않게 또 힘든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사회적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사실은 이게 어떤 기술적 위험, 그러니까 전자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술적 위험보다는 뭐 정보 부족이나 뭐 막연한 우려 이런 부분에서 좀 비롯된 불안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뭐 전문가분들 아시겠지만은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뭐 안전하다라고 설명하면은 뭐 쉽게 신뢰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정부가 뭐 측정 기준을 좀 표준화하고 또 직접 공공기관을 측정해서 투명하게 좀 공개하는 그래서 뭐 말이 아니라 좀 수치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몰라서 무서운 시설이 아니라 좀 관리되고 감시되는 공공 인프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를 또 민원의 최전선에 두고 또 이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좀 이제 갈등이 커지고 또 기준이 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편을 중앙정부에서 잘 만들어 주셔서 뭐 그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를 전력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뭐 전력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어떤 뭐 기회로 또 인식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또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보시고 이제 과학적 사실 기반으로 신뢰를 제공, 그다음에 지역 갈등에 대해서도 중앙, 지방, 민간에 있는 어떤 조정자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정리하자면은 좀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면은 또 민간에서 또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단순한 어떤 전력 시스템의 소비자 혹은 이제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 전력 계통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뭐 전력망 증설할 수 있는 앵커로 좀 요소로 좀 바라봐 주시면은 뭐 좀 더 이제 어떤 건설적인 또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뭐 무조건적인 뭐 반대도 문제고 무조건적인 낙관도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발제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현실적인 설계와 또 투명한 소통과 단계적 확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논의가 그 AI 산업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뭐 바래 보면서 저도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정확한 수요 반영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조정자의 역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역할이나 뭐 또 이제 저희 뭐 인허가 간소화, 민원에 대한 뭐 어떤 해결, 그리고 하여튼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자가 발전이나 분산 전원 이런 거 제도적으로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패널로 조정민 부사장님 SK 브로드밴드에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의 조정민입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이혜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대외 활동을 가급적 안 하고 이런 자리 있으면 항상 저는 이제 사업 담당 임원이고 기술 담당 임원님을 보냈는데 기술 담당 임원이 오늘 좀 49제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제가 오늘 처음 간담회라는 걸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저희 이제 진행을 도와주니까 얘기 들어갔을 때는 보통 의원님들은 앞에 인사 말씀하고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혜민 의원님 계속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현장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는 울산 뭐 100메가와트 프로젝트를 사업 담당했고 이제 기술 담당 임원님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서남권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꼭 지역별로 균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알기로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에너지 작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아마 에너지 작업률이 200%가 넘어가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수영장에 물이랑 똑같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는. 근데 물 없는 데 가서 수영장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업무인데 실제 서남권에 가도 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전력계통 영향평가라는 똑같은 프로세스는 거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짧게 잡으면 뭐 한 5개월, 길게 잡으면 뭐 과정에 따라서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는 프로세스인데 실제 그런 측면에서 좀 속도 측면에서 조금 이제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별로 꼭 그렇게 균등하게 모든 제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진짜 전력계통 영향평가라는 게 수도권에 과밀된 계통에 대한 거를 미리 점검하고 과부하 걸리지 않게 컨트롤하는 장치라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뭐 서남이라든지 예를 들어 경남권 이런 데도 똑같은 뭐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있더라도 뭔가 좀 더 융통성 있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 좀 제도 개선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방문해서 GPU를 이제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해주겠다고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했고 저도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저걸 어느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지? 사실 26만 장 정도면 대략 잡아도 한 500메가와트 IT 기준으로 뭐 수정 기준으로 거의 한 800 가까이 아마 전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한 40메가 정도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작은 신도시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정도 전력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실제 우리나라에 현재 그런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여유 공간이 있거나 지금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그 각 뭐 기업별로 이렇게 해서 뭐 5만 개 한다고 하는데 5만 개 정도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한 뭐 80에서 100메가와트 정도 이제 전력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뭐 조대건 박사님 뭐 말씀하실 때 한 1, 2년 정도 데이터 센터 짓는 데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 보통 좀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짓냐면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저희 쪽에서 지금 브로드웨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서초 데이터 센터가 2000년도에 오픈했는데 그때 1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였거든요. 그때는 1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였으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1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굉장히 작은 규모고 저희가 이제 울산에 짓는 거는 이제 AI 전용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100메가와트로 짓고 향후에도 아마 그런 수요들이 나오면 100메가와트 정도로 지을 텐데 100메가와트 정도 사이트로 짓게 되면은 짧게 잡으면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보통 한 40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지금 같은 속도로 한다 그러면 젠슨왕 CEO가 예를 들어 26만 장을 우리한테 공급해도 사실은 그거를 담을 데이터 센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정말 훌륭한 수영 선수가 있는데 그거를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모든 우리나라를 한 통으로 놓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눈다든지 뭔가 그런 측면을 나눠서 예를 들어 비수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더 파격적으로 좀 전력 공급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앞서서 뭐 패널 발제하신 분들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뭐 PPA를 허용을 해준다든지 또는 아까 제가 약간 예로 든 것처럼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간소화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저희는 GPU를 받아도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GPU를 돌릴 데이터 센터는 없습니다. GPU는 뭐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외에서 사실은 그거를 구현하기에는 그러니까 충분한 성능을 뽑기에는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좀 목이 좀 또 감겨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지역 전력계통 영향 평가가 원래는 이제 수도권 과밀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법을 뭐 분산에너지 뭐 발전법 하는 과정에서 왜 그 지방까지 그 목표가 됐는지는 정말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 GPU 뭐 26만 장 사오는데 지금 전력 없는 것도 참 큰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데이터 센터 연합회 강승훈 팀장님께서 데이터 센터 산업체 또 저 연합 대표 기관으로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좀 한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오늘 그 토론의 제목과는 약간 상반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에 조금 너무 몰입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가는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삶에 산업에 훨씬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동차로 생각하면 F1 경주용 자동차 같은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극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이제 유형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 데이터 센터라는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그 발제 자료에도 있었듯이 이제 뭐 130kW라든지 그런 표현으로 되는 그 최고 사양의 그런 렉을 구성하고 돌리는 그런 데이터 센터로만 온전히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시면 학습용 데이터 센터랑 굉장히 어떻게 한정된 범위에 속해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뭐 만여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있을 때 그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개수는 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과연 AI 데이터 센터라고 온전히 저희가 지칭할 수 있는 그런 극단의 데이터 센터가 과연 얼마나 생길 수 있을까 또는 필요가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센터 그 센터장님들이나 이제 실무 관계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현실에 있는 데이터 센터 전부를 AI 데이터 센터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그런 모델들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게 온통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녹아 들어가면서 일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특정 스펙의 고사양 스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집중해서 저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우리 삶과 산업을 지탱하는 그 인프라적인 요소들이 구석구석 생기고 필요한 시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 체계적인 그 준비 과정에서 좀 이렇게 누락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공급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인프라 확보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공급 대상이 결정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제 매칭시키는 그 시스템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력계통 영향 평가라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 말씀을 드리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자들에게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들은 이제 그 본연의 목적에 좀 충실한 제도라고 저희가 바라보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전력계통 영향 평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산업계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이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키워드로서 분명히 큰 울림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그 실제 정책에서 운영되거나 그다음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센터라는 이제 전체적인 그 대상을 가지고 조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앞으로 이제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가 그 연도를 아까 이제 뭐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좀 연계시켜 보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나 저희 쪽 연합회 쪽으로 앞으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이 좀 발생하는 게 어쨌든 그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쨌든 스타트하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이제 계획을 공표하시는 경우가 일부 있는 그런 자료들이 보통 이제 수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표하는 시점은 대개 건축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행정적 행위를 시작하기 직전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더 일찍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한 5, 6년 정도 전에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신다고 바라보면 지금 인프라는 이제 8년, 10년, 그러니까 저에게 변전소 하나 만들 때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이제 한정 관계자가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걸 고려하면 아까 발제 자료에서 한 10년 말씀하신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민간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딱 인프라를 제공해 줄게라고 하는 거는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뭐 적절한 예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전에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뭐 저희 아버님께 듣기로는 그때 반대가 굉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그 차도 없는데 땅에다가 그렇게 돈을 들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강국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려면 선제적인 투자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매칭이 100% 안 될지라도 그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 보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조금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제적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보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에서 지역 분산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로 산업계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전력이 남는 지역이 여기니 여기 가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하시는 게 이제 남해안이나 뭐 동해안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인 지역을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역 거점형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공을 해주시면 이제 수도권에서 좀 접근성도 용이하고 뭐 그런 네트워크나 뭐 용수,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다 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지역 쪽이 아니라 기존에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에서 이제 사업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해주신다면 그런 선제적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도 줄이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지역으로 갈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연합회 입장에서 하여튼 AIDC와 또 일반 기존의 또 데이터 센터 산업의 어떤 그 이제 혼돈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협회 송준화입니다. 먼저 저희 협회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 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에 기존에 이제 산업통상부죠. 지금 산업통상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자 단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로 저희가 이제 소속이 이관되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데이터 센터 연합회와 마찬가지로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듣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오늘 이 행사의 주제인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발제해 주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들을 겪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제약 혹은 송전 제약 같은 문제들과 같이 엮여 있다 보니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들은 수도권을 끌고 오지 못하고 또 충분히 생산되는 또 전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또 수도권을 끌고 오지 못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대형 이런 뭐랄까요 대규모 전력 수용 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 가급적이면 좀 지방으로 이전해 줬으면 하는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그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방으로 가지 못했죠. 그거는 아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기존적 환경에서는 고객과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품질 문제로 고객과의 접점에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위치하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AI는 이제 클라우드만큼 고객과의 이렇게 접점에 있을 필요성이 좀 클라우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현재 이제 지방에 구축되는 프로젝트들이 추진이 되고 있죠. 정부의 어떤 정책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에도 전력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앞서서 다른 전문가들 분들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앞서 이제 SK 브로드밴드에서 이제 조정민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26만 장의 GPU를 확보하면 그 데이터 그 GPU를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26만 장의 데이터 센터를 26만 장의 GPU를 돌리는데 최소한 IT 로드 기준으로 500메가와트 그리고 전력부하, 그러니까 냉각부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800메가와트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또 미국에서 CES가 개최되고 있고 젠스랑 CEO가 거기서 또 차세대 GPU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의 블랙웰 GPU를 가지고 얘기할 때 500메가와트, 800메가와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루빈 GPU 같은 또 차세대 GPU가 나오게 되면 이 전력량은 지금보다 더 4배, 5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더 크게 지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혹은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전력 공급은 한전에서 공급받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에서 AI로 넘어가면서 또 빚어지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대형화되고 전력 부하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충당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빅테크들, 앞서서 이제 조대근 전문위원님께서도 빅테크들 사례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보다는 다른 방법들, PPA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전력 조달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PPA에 대한 제도를 좀 활성화하는 부분에 어떤 제도적 방향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앞서 이제 전력계통위험 평가에 대한 얘기도 또 여러분들께서 주셨는데 사실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데이터 센터를 어느 지역에 가서 짓고자 할 때 내가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이 얼마만큼이 되고 그 전력을 언제쯤 받을 수 있고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는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데이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물론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자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데이터 센터를 진짜 짓고자 하는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만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그런 정보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만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전략,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하는데 원활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통위험 평가에 대한 전국에 대한 시행하는 문제점도 얘기를 주셨지만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차지하고라도 향후에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할 때 혹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특정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력 공급에 대한 어떤 여유, 물론 이제 지금도 한국전력에서 이제 전력계통에 대한 지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정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아직까지도 조금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좀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사업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사업자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하면 GPU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하면 국내에 많이 구축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방안으로 좀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PPA 활성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추진하는 기획 차원의 불확실성 요인 이런 거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패널 마지막 의견으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기성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부가 오면 약간 부담되는 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거나 법에나 제도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데서 와서 있다 보면 또 제가 또 더 봐야 될 부분, 정책자들이 또 봐야 될 부분들을 실제로 산업계나 현장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할 수 있어서 나름 또 굉장히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중에 우리 문정욱 네이버 클라우드께서나 아니면 조종민 SK 브로드밴드 쪽에서 다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방 분산과 관련된 전력계통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제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전력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AIDC나 이런 전력 수급에 대한
전망이 좀 제대로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가 이제 실제 주무부처는 아닙니다. 기후에너지부, 지금 현재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이제 전체적인 전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의 송전망에부터 뭐 인프라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분들께서 그 AIDC에 대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고요, 국회에서. 물론 이제 오늘 참석해 이혜민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 주신 뭐 PPA라든가 전체적인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 말씀을 주셔서 저희 현재 그 국회 AIDC 특별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최소한 그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이 부분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이 법 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인허가 문제를 좀 더 저희가 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AIDC가 좀 더 건설하는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허가에 대한 그 타임아웃제라고 해서 90일 동안 저희가 그 건축 허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분산의 특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규제 등의 승강기, 주차장, 뭐 미술품 규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심사나 그 절차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특별 법안에 잘 마련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말씀하셨던 전력계통 영향 평가 부분인데 거기에 그 특례 규정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법상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이제 그 AIDC라 확장하거나 중축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지금 특별 법안에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또 주신 의견들을 좀 저희가 또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잘 지방 분산이나 AIDC가 지방 분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생각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기정통부가 또 같이 기후에너지부와 또 같이 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긴밀히 협력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후에너지부하고는 지금 차관급으로 해서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 AIDC가 이제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AIDC 그 확대에 따른 이런 전력 수급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잘 또 전망하고 예측해서 잘 반영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제12차 전력 기본계획 수급계획을 지금 마련 중인데요. 기후에너지부에서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과기정통부 적극적으로 관련된 그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관련된 내용을 제시를 하고 통계나 이런 부분도 제시할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특히 이제 그 KDCC 쪽에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그 전력 수급에 필요한 전망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또 잘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그 제시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말씀하셨던 그 주민 그 분들이 실제로 이거 할 때 그 AIDC에 대한 그 혐오 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제 그 구축이나 아니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그 KDCC랑 같이 해서 그다음에 그 저희 이제 관련된 그 AIDC 쪽 DC 사업자분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 그 컨퍼런스를 저희가 올해 3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인식 개선이라기보다는 AIDC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저희가 올해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주민 부분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실제로 그 패널 토의 등을 통해서 좀 더 이해도를 좀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전력 부분 주파수 전파나 아니면은 또 하나 그 미세먼지 뭐 소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부분들 저희가 좀 제안하고 하면서 좀 주민들의 인식을 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자리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이 그 AIDC가 좀 확충되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 말씀드렸던 AIDC 특별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논의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 국회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에 대한 주요 요지, 그리고 기후부와 같이 또 과기부가 긴밀한 협업을 하고 계시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잠깐만 준비된 저 발언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예정대로 한 진행하겠습니다. 3분만. 죄송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라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좀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 시에는 소속과 질문 대상자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지금 지연되기 때문에 질문은 가능하면 30초 이내로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십니까? 의견이십니까? 같은 두 개 다 같이. 알겠습니다. 네, 30초 이내로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수력발전하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후부 장관님이 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035년에 53% 탄소 감축하겠다고 하고 2030년에 100기가와트, 2035년에 140기가와트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2주일 전에 제가 장관님을 만나서 이 정책 자체가 너무 목표하고 괴리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정책이 맞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저 질문이십니까? 지금 의견이십니까? 잠깐만요. 네. 100기가와트를 2030년에 했을 때 목표 40%가 아니고 7.6%고 140기가와트를 2035년에 했을 때 53%가 아니고 10.67%인데 주무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모든 전력 관계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요거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유튜브에 수력 타워 발전소가 있습니다. 청정 전력을 무한히 생산해도 물하고 중력밖에 안 필요하고 이것은 송전망이 필요하지 않는 발전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 그 미국 특허, 일본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자들은 야 네가 만들어 갖고 보여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론화시켜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공론화시켜서 정부에서 샘플링을 하고 DB를 만드는 게 재생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아무도 이걸 저보다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요. 네, 오늘 저 논의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 재생에너지 공급은 네, 알겠습니다.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네, 관심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발표하신 6분 패널리스트에 대해서 특정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저 뉴스웍스 박광하 기자입니다. 그 양기성 과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 건립 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데 건립 이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생에너지 활용하자 그러면 결국 간헐성 극복하려면 뭐 BESS 등을 이용한 어떤 에너지 저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뭐 규제도 좋고 지원도 좋고 이런 얘기들이 좀 구체성 있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드는 얘기가 혹시 뭐 화재나 그런 거 나올까봐 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ESS에 대한 어떤 과기부에서 보시는 관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그런 걸 활용한다 그럴 때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건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던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ES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기술 개발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고 산업부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소관 사항이고 부분이 있는 거죠. 기술 표준이나. 근데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주민 인식 개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화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한번 가보시면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이런 화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잘 하기 위해서 ESSC하고 그다음에 서버실하고는 간극을 두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ESSC 같은 경우도 UPS나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이제 지하 쪽으로 있어서 사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이제 화재나 이런 위험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보안이나 아니면 안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계시고 구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면 ESC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이제 그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세트의 하나의 그 일부로서 구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 산업부하고 실질적인 그 개별 품목에 대한 문제는 한번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내용들은 좀 저희가 이제 전체 그 AIDC 센터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지 하나의 품목별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특별법안은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AIDC가 어떤 그 에너지 효율화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건설을 어떻게 좀 신속하게 인허가를 문제를 풀 건지,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수급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인 그 AIDC는 어떻게 갈 건지, 뭐 이런 좀 큰 그림인데 그 그림 안에서 이제 ESC는 이제 일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기후부나 아니면 산업부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하면 또 이제 가능성의 문제라서 이제 ESS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그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 대상자를 특정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정 K된 에너지 ICT 기업의 사회이사도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거 너무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신재생 에너지로 100% 한다는 거는 저는 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저부하로 생각해서 데이터 센터나 그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시설, 산업 시설들은 원전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지금 100기가 기후에너지 장관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100기가 시설 용량입니다. 실제로 시설 용량이고 발전 용량은 거기에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진짜 난리 납니다. ESS를 2배, 3배를 깔아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땐 전력망을 효율화해서 AI 적용해서 효율화해가지고 원전에서 가져다 쓰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원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는 ESS 붙여서 정말 ESS 붙여가지고 하면 얼마나 면적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알잖아 햇빛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그거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그냥 100기가 깔면은 100기가가 전부 다 신재생으로 활용돼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는 LNG라든가 이런 거를 수입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하고 가는데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기저부라 생각해서 굉장히 거기는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효율하게 죄송하지만 저 지금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 배터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양수 발전도 이용률이 10%도 안 됩니다. 양수 발전이 어떤 기능을 하고 계신지 알잖아요. 피크부하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할 때도 하고 원전할 때도 그걸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들을 전력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기획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해가지고 뭔가 불이화음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기획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 시간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패널리스트들 스스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또 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두 분 정도 오늘 저 발표하신 분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서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정리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박종배 교수님 의견은 이제 가능하면 저 호남 영남으로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좀 전력 여유가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30년 이후에는 이제 송전망이 조금 이제 확충되니까 그때는 또 다시 그 시점에는 수도권을 다시 한번 고려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PPA 이런 거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 언급해 주셨고 개통 연계 지능형이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좀 인텔리전트하게 이제 전력 신재생 발전 수요를 반영해서 쓰라는 의견 같으신데 과연 이게 또 데이터 센터 추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가능하실까요? 한번 혹시 의견 있으시면 아까 저 조정민 저 부사장님 나중에 좀 더 의견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종배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당연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향후에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쪽도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지금 GPU만 대해서 얘기하는데 NPU나 TPU로 갔을 때 솔직히 저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냥 계속 늘어날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원사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또 박종배 교수님은 이제 원전과 PPA에서 또 이제 이제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원전에 대한 직접 PPA는 당분간 또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셔갖고 근데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예를 들어서 동해안의 원전에 전력이 남는다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감수를 하고 짓는 건데 그럼 PPA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 잠깐 딴 생각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PA 말씀을 하신 것 PPA를 같은데. 이제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에서 그럼 직접 공급을 해준다면 저렴한 전기료로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SKT에서 새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래서 동해안 원전 옆에 이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PPA를 체결해서 이제 좀 전기료도 싸게 공급해주면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신설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이 될 텐데 아까 저 박 교수님은 이제 다른 산업체나 지역 주민과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과의 PPA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부분, 발제 자료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 저희 우리나라에서의 한전이 전기를 이제 공급자로부터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 구조에서 결국은 원가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 부분을 저렴한 부분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금액만큼을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구조가 발생한다는 건 분명히 반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별도의 원전 공급자를 이제 기존 시장과의 이제 떨어진 구조에서 이제 직접 PPA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불만 요소를 제기할 부분들이 그나마 좀 차단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직접 PPA라는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은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사업자들 분도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송전망 이용 요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빠르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분산에너지 특별구역 쪽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특구 쪽에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을 좀 한정져서 하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 단위로 그냥 그런 부분에서의 제도적인 배려가 좀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 박종배 교수님은 지금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셨고요. 혹시 조대근 의원님 이 패널리스트 의견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적 제한을 극복하고자 지금 우리가 다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고통을 받거나 부담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제도적인 제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물리적 한계 이상으로 어려운 점이 이제 법제도적 제한인데 이 부분에 이제 전력계통 영향 평가, 그 다음에 영국처럼 어떤 지금 특구를 말씀드린 영국도 사실 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들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걸 위해서 지금 법안도 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남은 거는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 규제 완화든 법제도 개선이든 그리고 이제 인프라의 투자든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이고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정부든 또 민간이든 이 속도전의 방향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정해지면 남은 건 속도인데 추격자의 미덕은 빨리 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두가 이제 속도에 한번 모두 한번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은 이제 GPU만 장이 20메가와트가 필요하고 아까 5만 장은 또 이제 뭐 100메가와트가 필요하고 26만 장 젠슨 왕이 준 선물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500메가와트가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요 예측에 대한 이제 그런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지금 한국 아까 뭐 상공회의소에서 예측했다는 20기가가 되려면 1000만 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1000만 장이나 GPU가 필요할까? 이제 이런 퀘스천이 있고 아까 박종배 교수님 자료도 보니까 뭐 테라와트 아워 사용 공급 전력량을 보니까 우리는 8.2밖에 안 되고 미국이나 뭐 중국은 뭐 100테라와트니까 22분의 1, 1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목표는 20기가인데 저희는 지금 20기가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미국 대비 지금 5분의 2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과연 우리가 그 많은 학습이 필요할까? 뭐 이제 그런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기후부하고 과기부하고 이렇게 상의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해서 산업부의 어떤 전력 공급하는 전문가하고 저희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요 산업체 수요하고 좀 더 정확히 이렇게 좀 파인 튜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연히 뭐 20기가와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송배 전망을 쫙 깔면 또 그것도 기하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3강으로 빨리 속도를 내고 쫓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혜민 의원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싶었는데 또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워주셔서 일단 오늘 저 행사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문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들이 단순한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